네, 세계 질서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질서를 또 잘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을 또 저희가 잘 예측하는 게 얼마나 또 중요한 일인가 레이 달리오의 책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의 질서도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3% 질서 변하고 있죠. 박근영 부장님 중심으로. 네, 박근영 부장님이 점점 이 질서의 핵으로 또 이른바 질서 뭐 룰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황은 곧 박근영이죠 이제. 네, 이제 룰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3프로 TV의 시황의 핵 우리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금시초문입니다. 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요. 저도 방금 들었어요. 우리 그렇습니까? 이도솔 프로님한테. 이런 식이에요 지금? 네, 그러나 자기 멘트 아니라고 지금 핵이 되셔야 줄 알아시는 겁니까? 네. 핵은 또 유명한데 풍계리 아니겠습니까? 네, 풍계리. 바로 시작으로 들어가시죠. 네, 박근영 부장님 오늘 시장 어땠습니까? 네, 한국 증시는 미국의 6월 소매 판매 호조 소식에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또한 이제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하향 조정에 따른 연준의 긴축 강도 완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주말 미증시 강세 영향으로 코스피는 19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했고요. 외국인들은 코스피 매수 그리고 기관은 코스닥 매수로 출발했습니다. 선물은 동시 매수 출발이 보였는데요. 다만 이제 양시장 모두 제한적인 매수세로 어느 정도 이제 조금은 이제 매수세가 그렇게 아침 낮에는 그렇게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간 정부의 규제에 따른 투시 마카로 약세를 보였던 은행 섹터가 아침부터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강세가 특징이었는데요. 9시 50분경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로 전환하면서 이 시장 추가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오전장의 업종별로는 증권, 금융, 통신, 건설 등 금리에 민감한 업종들 강세 속에서 대부분 업종들이 이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음식료 업종과 의약품 등 경기 방어주의 약세가 특징이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은 오전에 이제 7.8원 하락한 1318.3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주말에 중국 정책 당국자가 중국 경기 부양 약속 발언도 영향을 미쳤고요. 옐런 방한 앞두고 통화 스와프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옐런이 통화 스와프 관련된 결정권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환율이 진정되면서 외국인 선물 매수를 재전환했고요. 10시 30분 기준으로 코스피 200 중심으로 2,500억 정도 규모의 현물 매수가 들어왔는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아침 그 시간대 2,00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이닉스는 이번 달 들어서 11% 이상 상승세를 보였고요. 네이버도 오전 중에 6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종가 무렵에는 더 많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금일 IT 대형주 강세는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 호조와 거기에 따른 IT 제품 판매 호조 기대가 이루어지면서 테크주의 낙폭 과대 인식에 따라서 매수 이렇게 스킴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외국인은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 중심의 매수가 유입됐고요. 코스닥에는 반도체하고 게임 업종 중심의 매수세가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13원대까지 하락하면서 외국인 수급을 더욱더 자극을 했고 2시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기준 3천억 가까운 매수가 유입되면서 꾸준하게 계속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은 3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온 하루였습니다. 이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은 외국인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약 4천억 가까운 매수를 보였고 600억 가까이 매도하던 코스닥도 외국인들은 8억 매도로 마감하면서 많이 줄이며 끝났습니다. 다만 이제 장중 매수를 보이던 선물은 외국인들이 장 막판 마이너스 1211억 매도로 전환하면서 시장을 역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은 말 그대로 낙폭 과대주 중심의 상승한 한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올랐군요. 3.17% 삼성전자 올랐고 하이닉스가 2.33%. 네, 하여튼 요즘 특히 한 어제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하여튼 최근 영업일 이 영업일 기준으로는 하여튼 반도체가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바이든 관련돼서 증시에서 계속 얘기가 좀 오고 가고 있죠. 네, 빈손으로 왔다. 약간 좀 여행하러 갔다 왔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빈살만 만나러 가서 빈손만 대고 왔다. 네,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이제 육과 관련된 증산이 과연 정말 될 수 있을까 논란이 사실 많습니다. 헤드라인으로 뉴스들을 본다면 대부분 다 이제 그냥 빈손으로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기사에서 주로 나오는 50% 정도 의미는 7월에 8월의 생산량인데요. 이미 6월 오펙 플러스에 의해서 미국이 오펙 플러스에 압박을 넣으면서 합의된 내용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교적 수사 정도로 말을 할 수 있겠고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증산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좀 고맙다 이런
이런 표현으로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합의문을 내용을 보면은 그 7, 8월에 기진행된 증산을 뭐 these steps로 이제 표현됐는데 몇 주 이내로 추가적인 조치, further steps가 있을 것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적인 조치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결국 그 부분은 몇 주 내로 있을 오펙 플러스 8월 회의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9월 이후에 생산량에 대한 가이던스가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 네. 입장문에서는 얼마나 증산할지에 대한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8월에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우디는 이미 이제 1,100만 배럴 정도 뭐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식적인 캐파 최대 캐파가 1,200만 배럴 수준이기 때문에 뭐 증산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우디가 뭐 중동 내에서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쿠웨이트, 이라크 같은 국가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뭐 이들 국가의 유료 생산력은 뭐 일간 250만에서 300만 배럴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우디가 오펙 회의에서 증산을 결정하면 주요 회원국들이 뭐 방향성을 따르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증산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우디 자체로는 뭐 해봐야 한 100만 배럴 정도 더 증산하는 그렇습니다. 거가 이제 맥스겠지만 네. 사우디와 친분이 있고 사우디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나라들이 올리면 그러니까 맥스로 한번 끌어올려 보면 한 300만 배럴까지는 더 뽑을 수 있다. 이 정도군요. 그렇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그 이베스트 증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한 게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만남에서 예상대로 안보 보장을 약속했다. 그래서 사우디가 원했던 군사 지원, 그러니까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하고 방공 관련 전문 인력 그리고 군사 무기 판매 내용까지 포함된 내용 때문에 결국은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공백을 뭐 러시아나 이란, 중국이 채우지 못하도록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시킬 것이라 강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최근에 백악관의 증산 요구에도 사우디 쪽이 뭐 증산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뭐 기분이 좀 나빴다 여러 가지 네네.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 바이든 행정부의 그 탈중동 행보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맺었던 안보 보장에 대한 파기라든지 이란 핵협상 재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영향이 또 있다라고 분석이 되는데 이번 합의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동 외교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탈중동 스탠스에서 선별 개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에서는 사우디의 증산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일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베스트 증권에는 분석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데 2018년 증산 사례를 좀 들었는데요. 과거에 이제 상반기에 그때 당시에도 유가가 지금처럼 수요 둔화를 무시하고 공급 차질 우려, 그러니까 미국의 대러시아 스위프트 배제 검토라든지 베네수엘라 제재 가능성, 그다음에 이란의 핵 합의 탈퇴 우려 등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때도 비슷한 시기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2018년 3월에 그 MBS 사우디 왕세자와 성공적인 안보 회담을 했지만 구체적인 증산 논의가 그때도 부재했습니다. 근데 2018년 6월에 이르러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이란의 반대도 불구하고 사우디가 주도로 해서 초과 감산분에 대한 비례 배분식 증산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150만 배럴 증산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 속에 전체적으로 그 해 4분기에 유가가 진정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걸 들어서 비슷한 결과를 아마 가져올 것으로 이베스트 증권에서는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뭐 두바이유 가격과 걸프 상국의 재정 균형 유가 스프레드를 보면은 2018년 그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체력이 보유되기 때문에 증산 여력은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이제 주장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중국과 인도의 수요 이탈, 그러니까 두바이유에서 러시아산 우랄유로 중국과 인도가 수요가 이탈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펙 플러스 내에서 여러 가지 나라들이 MS가 마켓 쉐어가 축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연대 약화가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증산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8월 달 빠르면 이제 8월 오펙 회의라든지 아니면 9월 이후 생산 관련된 사우디에 대한 행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가능성을 좀 열어놓는다라고 뭐 분석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물론 이걸 뭐 우리가 뉴스 나온 것만 그대로 이제 액면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이제 트럼프 때랑 지금 좀 다른 거는 트럼프는 그 MBS 그러니까 모하마드 빈 살만이랑 되게 막 그 뭐랄까 스킨십도 아주 잘 하고. 네. 빈살만도 트럼프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근데 이번에는 바이든이랑은 뭐 악수라는 거야 이제 뭐 넘어갈 수도 있는 거겠습니다만 그 여러 말들이 조금 분위기가 트럼프 때랑은 너무 다르지 않나. 그래서 증산이 썩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특히나 뭐 오펙 플러스 그러니까 러시아 얘기를 좀 듣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우디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미국 생각대로 이렇게 증산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들도 좀 약간 갸우뚱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뭐 이번 회담은 누가 봐도 사우디가 좀 유리한 상황에서 네. 맺어진 회담이다 보니까
결국은 좀 사우디 입장에서는 미국이 원하는 거를 그 자리에서 다 들어줄 이유가 일단 없었던 지금 당장은 회담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뭐 언론에서 이렇게 굉장히 대중들이 열광할 만한 뭐 쇼맨십이나 이벤트도 없어서 어쨌든 이 회담을 앞두고 유가가 좀 하락을 했다가 지금 이제 유가가 다시 좀 반등하면서 오늘 유가 관련들도 좀 올라가긴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급한 상황에 처한 거는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민주당 미국 정부이기 때문에 뭐 미국 쪽에서 사우디를 설득할 조금 더 적극적인 액션들이 후속 조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개인적으로도 조금 아쉬웠던 순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번 사우디 방문이. 자, 그러면 바이든 이후로 또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외신에서 나오는지는 저희가 한번 잘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죠. 일단 반도체가 역시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오늘 거의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도 수급을 거의 빨아당겼지만은 오늘도 역시 이제 수급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심으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수급은 조금 더 분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신저가를 기록했던 7월 초 대비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했는데요. 아,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삼전 하이닉스만 오로지 쭉 올라가고 나머지가 다 별로였던 별로 안 반면에 좋았죠.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괜찮았군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컨셉 자체가 거의 낙폭과대 종목들 업종 중심으로 반등이 좀 세게 나왔다. 그래서 좀 그래도 견조했던 뭐 제약바이오가 좀 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섹터들이 대부분 다 뭐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무튼 뭐 TSMC의 실적 가이던스 상향도 분위기가 괜찮았고요. 또 미국 상무부가 6월 소매 판매가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늘어났다 이렇게 나오면서 소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죽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IT 관련된 소비가 그래도 아직은 죽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일단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KB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3분기부터 올해 본격적으로 글로벌 세트 업체들의 대구 조정이 내년 이제 상반기 중에 일단락 될 것이다라고 이제 리포트 코멘트를 하면서 이 메모리 공급 증가가 제한적 수준에 그친다는 게 결국 호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는 밸류에이션으로 뭐 역사적 적정 수준까지 이미 빠졌었다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이 과도했던 것을 설명했고요. 또한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설비 투자 축소 이런 게 뭐 하이닉스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다만 이제 하이닉스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뭐 검토 가능성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제 진짜로 투자를 감소하게 되면은 공급 감소와 재고 부담 저하가 이어지면서 수급 개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하이닉스가 10% 이상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신규 수급으로 또 들어가면 또 다시 이제 눌림목에 약간 좀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근에 올라온 부분들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 막판에 또 외국인들이 이제 오늘 비차익 거래로 계속 들어오긴 했지만 막판에 선물을 확 돌려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중간 부분들을 이후에 막판에 장 막판에 선물을 조금 판 부분은 다소 좀 경계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섹터 어디 볼까요? PCB 업체인데요. 삼성전기가 역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지난해 반도체 패키지 기판 생산 실적이 70만 3천 제곱미터 수준이다 밝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 축구장의 100개 면적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 패키지 기판 품귀에 따라서 시설 가동률을 100% 가깝게 끌어올리고 있는 결과다. 그러니까 지금도 풀캐파로 돌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패키지 판 쪽은 상당히 아직도 괜찮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는 반도체 패키지 판 중에서도 뭐 미래 성장성이 높은 패키지 기판 관련해서는 FC BGA 기판에 집중하고 있는데 뭐 국내 최초로 서버용 관련된 FC BGA 제품을 연내 양산해서 서버와 네트워크, 전장 등 하이엔드 제품을 확대할 것으로 언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뭐 2026년에서 27년까지 고성능 패키지 기판 수급이 상당히 타이트할 걸로 삼성전기가 예상한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업계 따르면은 뭐 글로벌 패키지 기판 시장이 올해 113억 달러, 약 15조 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2026년도에는 약 22조 5천억 규모로 커질 것을 보이고 있어서 따지면은 연평균 한 10% 정도 성장을 계속적으로 구가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바이오옵트로나 뭐 타이거렉, 심텍, 뭐 대덕전자, 이수페타시스, 코리아 서키트 등 종목들이 움직였는데요. 다만 이제 해성 DS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상향된 컨센서스에는 부합하는 수준을 오늘 실적을 내 보이긴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보다 높은 실적을 약간 기대했던 모양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컨센 대비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이 좀 약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캐파가 거의 풀 캐파로 돌고 있고 추가적으로 캐파 증산하는 부분들은 지금 장비가 좀 입고되는 시간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 정도부터 이제 캐파가 돌 것 같은데 신규 캐파가 도는 4분기는 또 이제 약간 재고나 비수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내년 2023년 정도부터 캐파 증설에 대한 이슈 관련해서 매출단이 올라오기 때문에 다소 조금 이런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실적은 굉장히 좋고 밸류에이션 싸다. 근데 이 전체 지금 캐파 풀 캐파에서 한 1, 2분기 정도까지는 분기별 실적 증가 폭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긴 좀 어렵다.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캐파로 현재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좀 길게 보면 싸다 이런 논리로 이제 아마 오늘 커버리지가 오늘 저녁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아마 해성DS 관련된 리포트들이 쏟아질 텐데 기판 관련된 회사들 지금 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하나 띄워주시면 이게 이지스 리서치라는 쪽에서 이제 좀 정리를 해주신 내용들인데요. 이 심텍이나 뭐 코리아 서키트, 뭐 TLB, 해성DS 다 이제 보면 PER이 영업이익 환산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뭐 PER 뭐 5배 미만도 아직 남아 있고 뭐 5배 언저리 수준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많이 돌아가고는 있는데 뭐 환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기대를 또 많이 높였던 것 같아요. 컨센 자체가. 그래서 네.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좀 높게 나왔지만 추가적인 컨센이 많이 높아진 상태에서 주가가 오늘 생각보다 좀 못 움직였던 하루거든요. 해성DS가. 네.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뭐 근본적으로 본다면은 캐파 증설이 되고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나온다고 하면 좀 긴 호흡으로 본다면 그래도 저평가 국면에서는 좀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익을 별로 못 내나요? 기판 업종이? 왜냐면 그 9배, 5배 뭐 이 정도면 굳이 그렇게 쌀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냥 생각에는 기판 정도면 그래도 꽤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기판 같은 경우들이 보면은 과거에 네. 그 업황 변화에 따라서 소위 이제 시크리컬 성격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 특히 이제 이런 좀 뭐 그 디램의 세대가 넘어간다거나 투자의 변화에 따라서 네. 벌 때 확 벌었다가 또 불황에 들어갔을 때 공급 과잉이 돼가지고 업황이 확 꺾였다가 이걸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전체적으로 시크리컬 업종을 보통 볼 때 이제 뭐 보통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이런 게 격언처럼 있는데 이게 실적이 좋아지면서 밸류에이션이 떨어져도 과거의 이제 경험들이 네. 이게 또 약간 더 업황이 또 증설이 다 이루어지면 2, 3년 뒤에 꺾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좀 선뜻 이제 투자를 못하게 하려는 경향도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면서 밸류에이션이 떨어지고 있는 사이클들인데 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표된 증설 물량들이 이어지면 이 업황이 뭐 2, 3년 뒤에도 이어질까 이런 우려들은 일단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상대적으로 저퍼의 원인들인 것 같고 네. 오늘 이제 IT 같은 경우도 좀 특징적으로 보면 지금 시장의 성격을 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같은 IT가 올라도 전자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갔고 부장님 언급대로 코스닥의 중성은 좀 더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 차이가 보면 최근에 상승 종목들이 보면 그 고점을 먼저 형성하고 하락 기간이 긴 종목들일수록 최근에 좀 반등폭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바이오 같은 경우가 거의 작년 뭐 코로나 이전에 고점 찍고서 거의 1년 반 넘게 올랐었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차트로 보면은 작년 1월이 고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18개월 정도 하락이 이어져서 어쨌든 뭐 종목들마다 업황이랑 실적 펀더멘탈 다 차이가 있겠지만 현상적으로 특징들은 고점을 형성한 지 오래돼서 하락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된 종목군들 중에서 최근에 쇼커버나 바닥에서 좀 매매하려는 경향이 좀 강하다. 네. 이게 좀 장의 특징으로 이해하시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혹시 기판이 중국에서 바로 따라잡을 수도 있을 만큼 아주 고집적 혹은 뭐 굉장히 어려운 이런 일은 아닌 겁니까? 초정밀 뭐 이런 쪽은 아닌가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한국이 일본이 하던 프리미엄 기판들을 쫓아가고 있는 형국이고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벤더사들이 어쨌든 적어도 디램 쪽에서는 국내 세트 메이커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아직 뭐 기판단에서 특히 이제 지금 업체들이 증설하려고 하는 좀 차세대 기판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격차는 좀 있는 편인 것 같은데 네. 아마 제 그냥 추측이나 주변의 어떤 우려들을 종합해 보면 이게 결국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이냐 아니면 사이클을 결국 타는 업종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투자 판단이 갈리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현상적으로는 지금
그 숫자가 나오면서 내년 이후 먹거리들을 확보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결국 이제 이 기판은 이제 경기하고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추정이 이제 좋아지면은 기판 쪽도 상당히 더 좋아지고 캐파 증설이 부담이 없어지는 건데요. 경기가 안 좋아지는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는 뭐 지금 풀캐파로 돌고 있기 때문에 기판 업체들이 대부분 다 이제 캐파 증설을 공시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2023년, 24년에 증설 물량이 나올 텐데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우려가 지금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저퍼주이긴 하지만 그 경기에 대한 우려가 결국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짓누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가 궁금했던 건 혹시 디스플레이처럼 이제 중국에 다 넘어갔잖아요. OLED 일부 빼고는. 그래서 혹시 기판 만드는 게 아주 어려운 작업이 아니고 충분히 중국에서 더 낮은 단가로 막 많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 우려 때문에 혹시 이렇게 퍼가 낮은 건 아닌가 살짝 걱정을 좀 해본 겁니다.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죠. 뭐 네, 어느 정도 뭐 그 상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주 고퀄리티 관련된 뭐 그런 산업은 조금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일부 이제 뭐 기판 업체들은 또 되게 많이 이제 뭐 조정도 되고 막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물량이 되게 많았을 때는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다들 이제 증설은 발표를 많이 했거든요. 네, 지금 네, 풀캡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 뭔가 수요가 이어지는 보장이 된다면은 그럴 수 있는데 캐파 증설은 해놓고 뭐 수요가 안 이어지면 그게 나중에 부담으로 다가오니까 좀 두려워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다음은 오늘 또 호재가 좀 있었던 면세점 이쪽이었군요. 네, 뭐 면세 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이제 상향 조정하면서 면세점 매출 회복이 뭐 기대됐지만 사실 그 뉴스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못 올랐습니다. 윗꼬리를 좀 달기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뭐 1인당 휴대폰 면세 범위가 주류 한 병,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달러 이하의 물품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서 이제 백화점보다 면세점 가격, 제품 가격이 더 높아지는 상황까지 나왔다. 이렇게 뉴스가 보도된 걸로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백화점보다 면세점 가격이 더 높다고요? 환율이 더 이제 높아지면서 오히려 뭐 그런 현상이 뭐 나타난 걸로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면세점도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뭐 관광 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행자 면세 한도를 좀 높이겠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는데 이제 면세점으로 본다고 하면 호텔 신라 기준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6.18 관련된 효과도 별로 없었다고 하지만 그 6월달 월별부터 6월달부터 매출이 와이와이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회복되는 국면은 아직은 있는데 다만 최근에 이제 그 면세점업계의 긍정적인 상황이 이제 코로나 재확산 분위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에서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변수는 또 나오는 거죠. 지금 네. 또 다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더블링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글로벌리 지금 오늘 뭐 중국 쪽에 하늘길도 좀 열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국제 관련된 여객선이 이제 조금 더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아무래도 뭐 다시 이제 뭐 확산세가 좀 강해지면 조금 더 움츠러질 수 있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네. 예전에 저희 어릴 때 그때는 이제 뭐였죠 듀티 프리 샵 뭐 이런 이제 그 비닐 가방 같은 게 네네. 이제 외국 갔다 오면서 이제 부의 상징이었죠. 그거 보면 막 네. 어떤 그 무슨 명품백 마음이 설레죠, 일단. 네. 네. 와 해외 갔다 왔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하얀색에 제가 기억에는 하얀색 반투명 혹은 불투명 하얀색 비닐백에 파란색으로 듀티 프리 샵 네, 이렇게 써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럼 어디 면세점 VIP 됐다 그러면은 진짜 막 어마어마한 부의 상징 이런 것들이었는데 근데 최근에 주변의 지인들 반응 보면은 지금 면세점에 몇 분 갔던 그 지인들이 있는데 네. 이 환율이 너무 비싸니까 실제 손님이 없대요? 손님이 문제가 아니라 백화점에서 사는 것보다 진짜 그 정도예요? 별로 이렇게 가격 메리트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면세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최소한 10에서 15%는 좀 쌀 거라 기대를 하고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상 면세점에 들어는 갔는데 뭐 굳이 이거를 뭐 싸지도 않은 거를 들고 나갔다 올 필요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어쨌든 환율 자체는 지금 면세점의 영업 업황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어디 갔다 오다가 뭐 친구가 부탁해서 뭘 함부로 이렇게 사달라고 그래서 담배를 네. 그때 가기 뭐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하여튼 시중에서 뭐 예를 들면 함부로에 뭐 4만 원인데
면세점 사니까 36,000 뭐 이러더라고요. 네. 야, 이 가격이면 굳이 이걸 나한테 왜 부탁을 하고 앉았냐. 그렇지. 뭐 그런 동안에 나의 노동이 4,000원의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런 기억이 좀 4,000원 우정이었습니까? 그걸 뭐하러 그걸 사나 했는데 요즘 이제 워낙 환율이 좀 비싸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또 생기고 있군요. 네네. 자 그리고 또 다음 섹터 어디 좀 볼까요? 네, 뭐 자율주행 관련된 주도 오늘 조금 움직였습니다. 이게 EU가 그 자동차 일반 안전에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의무화를 도입하겠다라고 전해졌습니다. EU는 이제 신규 법령 시행으로 오는 2038년까지 2만 5천 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최소 14만 명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신규 차종을 대상으로 적용을 한다면 오늘 이제 2024년 7월 7일부터 모든 신차에 적용한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아마 자율주행이라고 이제 생각을 바로 떠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율주행 차량 시장 확대 기대감이 이제 오늘 번지면서 하이비전 시스템이나 인포뱅크, 에이테크 솔루션, 모틀렉스, 캠시스, 엠시넥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 관련된 모멘텀으로 주가가 좀 움직였던 하루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섹터는요? 네, 은행 부분입니다. 모처럼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주가가 좀 움직였는데 은행. 최근에 이제 주가가 빠진 이유는 이제 최근에 금융 부분의 민생 안정의 대책 자체가 기본적으로 원금 감면이라든지 저리 대환, 상환 부담 조정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은행권의 부담 규모가 명시는 되진 않았지만은 정책 자금이나 기금 등으로는 사실은 그게 좀 부족할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은행권이 이를 상당 부분 분담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월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만료 후에도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90에서 95% 연장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권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대출 전환 그리고 저소득층 대상 금리 우대 상품 활성화 그리고 가계 취약 차주 지원을 위한 대출금리 인하 상품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면 이런 정책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이런 요인들이 은행주에는 계속 할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번 주 21일 목요일부터 KB금융을 시작으로 은행 2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최근에 JP모간 관련해서는 주가가 하락했지만 사실은 뭐 이번에 1% 금리 인상 가능성 부각이 되면서 맞물린 심리 때문이지 실적은 실망스러운 것도 아니었고요. 뭐 다른 은행권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국내 은행들의 2분기 추정 순이익도 약 5조 6천억 정도로 전분기 대비 4.6% 감소할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뜯어보면 감독원 당국의 그 권고 추가 충당금을 제외할 경우에는 실질 경상 순이익이 약 6조 4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8.5%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실적만 놓고 당장의 실적과 펀더멘털 대비해서는 사실 우려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 급락에 따른 현재 은행주들의 평균 PBR이 0.3배까지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주가 수준이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규제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면은 사실은 뭐 당장 사야 되는 뭐 섹터로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규제가 또 추가적으로 이루어질지 근데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조금은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은행은 사실 워낙 좀 규제가 강한 산업이라서 이번에도 어쨌든 정부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좀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이번에도 있는데 이거 좀 사담인데 주변에 최근에 신용대출 받았던 지인들이나 이런 통장들이 이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이제 금리 재산 정들이 들어가나 봐요. 근데 네. 이번에 제 주변에는 연장한 사람들이 최소 한 2% 정도씩은 다들 금리들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뭐 작년 정도의 신용대출만 3%뭐 초반 이렇게 받았던 분들은 최소 뭐 5에서 6%. 그래서 이제 뭐 6개월, 1년 넘어갈 때 올라가고 특히 이번에 그 기준금리 0.5 올라가면서 7월 코픽스 기준금리가 0.4 정도 올라갔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반기부터 이자가 올라가면서 뭔가 체감적인 가처분 소득 줄어드는 현상들이 지금 주변 반응으로 봐서는 하반기에 조금 더 오히려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은 좀 그럭저럭 좀 버티는 분위기들이었는데 확실히 이게 뭐 신용대출 금리 기준하고 5에서 6%대로 올라가 버리니까 네. 당장 좀 뭔가 생활비를 줄여야겠다 이런 고민들이 나오더라고요. 주변에서. 네.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요즘에 그 이른바 비탄감
네네.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좀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논쟁이 많죠 지금. 예, 그러니까 뭐 만기를 뭐 연장해 준다, 뭐 이 정도는 뭐 많이들 뭐 공감하실 수도 있고 네.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성실하게 또 빚을 갚은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박탈감 같은 거 이렇게 네.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그 정확한 내용을 하나하나 또 세세히 뜯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약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과 그 다음에 그 대출 증가율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이제 충돌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로 보면 싼데 현실적으로 대출 증가율이 워낙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규제 산업과 더불어서 이제 싼 밸류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못했지만, 아무튼 오늘은 시장 전반적으로 낙폭 과대 섹터 자체가 올라오는 그렇죠, 날이었기 네. 때문에 뭐 좀 강하게 올라온 부분은 분명히 있다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네이버 카카오가 꽤 세게 달렸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인터넷 낙폭 대표도 과대 역시 이제 뭐 낙폭 네. 과대 섹터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뭐 힘을 받았는데요. 뭐 지금 금리 인상 관련된 뭐 100bp 금리 인상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밸류에이션 영향이 컸던 뭐 아마존이나 메타, 알파벳 이런 종목들도 뭐 주말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대표주가 상승세를 보였는데, 외국인들은 오늘 그 네이버 쪽을 좀 더 집중적으로 오늘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2분기 실적이 컨센을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은 뭐 향후에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뭐 KB금융 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긍정적 작용했다 볼 수 있는데, 다만 이 미래에셋증권 리포트는 좀 다른 뉘앙스입니다. 최근에 뭐 네이버가 PER 24배 정도 수준으로 저점까지 좀 내려온 것 같긴 하지만 수익성이 악화됐던 2018년도 정도에 PER 18배까지 하락한 경험이 이미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의 연속적인 개선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는 주가의 본격적인 반등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약간 상반되는 의견을 또 내고 있어서 뭐 많이 빠졌다고만 해서 뭐 네이버 카카오가 또 굉장히 뭐 이제 상승 국면을 완전히 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경험적으로 네. 보면 그 뭐 저도 예전에 실적 추정을 해봤었지만 이 애널리스트 보고선 특히 이제 장이 약세장으로 갈 때 그 컨센서스나 이런 게 후행적으로 하향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목표 주가를 못 낮췄던 것들을 뭐 실적 어닝 시즌에 한꺼번에 내리던 구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최근에 반등 나오는 섹터들 보시면 네. 대부분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면 거의 뭐 1년 가까이 빠졌던 보고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장의 특징적인 성격인데 뭔가 어떤 실적이 뭐 좋아서 혹은 뭐 호재가 있어서 이래서 오른다기보다 어쨌든 지금은 많이 빠진 거, 오래 빠진 거 이런 게 오히려 지금 트레이딩의 재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상황은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바닥권의 종목들을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건설 관련해서 뭐 보고서가 나왔나요? 네, 뭐 주요 건설사들의 2분기 영업이익은 대체로 시장 컨센을 하회하겠죠.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뭐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DLNC 이렇게만 보더라도 뭐 자재비 상승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하면은 증가세라고 또 분석은 되는데요. 여전히 이제 건설사들의 실적 개선세는 유효하다 이렇게 분석하는 키움증권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그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그냥 쉽게 설명될 것 같은데요. 그 업체들의 매출 원가율이 연간 3%포인트 내외의 상승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단락될 거로 보이고, 뭐 주요 프로젝트들이 이제 앞으로 신규 프로젝트는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펀더멘탈적으로 구조적으로 훼손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좀 더 설명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6월달에 정부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개편의 발표를 통해서 정비 사업 분양 활성화를 위한 규제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지연됐던 정비 사업지, 특히는 이제 수도권 내에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정비 사업지 관련된 분양이 점차 이제 기대감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10개 10대 건설사의 정비 사업 수주액은 2019년에 12조 3천억 원에서 2020년에 18조 8천억 원으로 전년비 53%를 급증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8조 7천억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본다면 수주액이 20조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전년 연간 28조 7조 원 실적 대비 이미 70% 수준을 상반기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의 중심의 주택 공급을 고려할 때는 아마 대형 건설사 위주의 모멘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시중 대형 4개사 합산 매출액 부분이나 이익은 상당히 좀 추이가 국내 재건축 재개발 중심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키움증권에서 리포트를 냈고요. 그 가운데서는 현대건설을 탑픽으로 꼽았는데 좀 전에 보여드렸던 대형 4개사 그러니까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 대우건설 기준으로 한다면은 매출이나 영업이익단에 일단 우상향 그림이 계속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마 대형사 중심으로 좀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대형 4사 중에 이제 DL건설은 안 들어가는군요. DL건설은 안 들어갑니다. 네. DL건설이 또 1분기에 실적이 좀 안 좋았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DLENC도 같이 빠졌습니다. 그 부분 알겠습니다. 때문에. 자, 그리고 DLNC는 예? 주주십니까? DL건설. 네네. DL건설 주주십니까? 네. 아 그렇군요. 왜요? 아니 그러신 것 건설하면 안 됩니까, 저는? 아니, 그러신 것 같아요. 건설 들고 계신 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왜 DL 들어갔냐면 징징쇼에 한번 우리 시청자 징징이가 나온 거예요. 네네. 그분이 DL건설과 DLENC를 이제 바벨 전략으로 두 개를 샀는데 네.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네. 너무 많이 빠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솔깃, 그렇죠, 솔깃이죠. 그쵸. 그래서 낙폭과대 이런 이제 저의 소래깃. 논리에 바로 이제 또 적용이 돼서 들어갔는데 그 뒤로도 더 빠지더라고요. 아 거기서도 와. 그래서 설마 이 자리에서 물릴 줄이야. 뭐. 너무라는 말은 증시에는 맞지 않는다. 그렇죠. 예. 너무라는 말은 없다 세상에.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종목입니다. 박현준님도 지금 본인도 주주시라고 울고 그래요? 계시는데 왜 빠져서 우시는 건지 정프로님이랑 같이 주주라고 우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란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빠졌다 이런 얘기는 뭐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네,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한번 가볼까요? 네, 뭐 바이든 대통령 사우디 방문 관련해서는 이제 어쨌든 헤드라인 쪽으로는 별로 이제 뭐 특별한 뉴스가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다시 한번 올라온 분위기였죠. 여기에다가 한국조선해양 자회사 현대미포조선이 아시아 소재 선사와 1,395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그러니까 컨테이너선 세척 체결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은 현재까지 조선해양 부분에서 약 154척, 그 177.7억 불을 수주하면서 연간 수주 목표인 174.4억 불에 약 101.9% 달성했기 때문에 상당히 수주가 상당히 견조하게 많이 올라온 상태죠. 최근에 이제 조선업종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우려는 뭐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진한 2분기 실적입니다. 당연히 충당금, 그 다음에 조업 차질, 뭐 여러 가지 뭐 파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러시아 프로젝트 관련된 비용 발생 가능성 이것도 이제 같이 악재로 예상되고 있고요. 시장보다 부진한 실적이 당연히 이제 2분기에 나오겠죠. 두 번째는 거시경제 관련된 변수들인데 구체적으로는 해상 물동량 둔화에 따른 뭐 선박 수요 둔화 가능성,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조선주 선호를 계승적으로 이끌었던 에너지 가격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유가 관련된 에너지 가격들이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 조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가능성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업종은 아시다시피 이제 당장의 어떤 수익 지표 ROE보다는 미래이익을 결정하는 수주 지표, 수주량이나 선가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움직임에 더 중요한 결정인데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선박 수주는 30% 감소했지만은 수주 잔고는 오히려 6% 증가했습니다. 건조량 감소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최근 이제 운임 둔화에도 성과는 오히려 이제 상승 중에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이제 리포트를 좀 참고해 보면 삼성증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이제 자본 구조가 튼튼한 업체에 국한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장기 손실로 자본 규모가 과소해진 업체들은 밸류에이션 배수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자본 추정치 하향만으로도 적정 가치 타겟 프라이스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업체 간의 밸류에이션 차별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현대중공업 그룹에 대한 선호를 굉장히 유지한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 상당히 좀 쉽게 설명될 수 있는데요. 이 상장 조선소의 자본 규모와 부채 비율 비교인데 제일 왼쪽에 현대중공업이 이 자본 총계 대비 이제 부채 비율이 이제 점으로 나와 있죠. 근데 뭐 현대사모는 상당히 자본 총계 대비 부채 비율이 더 높고요. 전체적으로 현대미포도 뭐 절반 정도, 삼성중공업도 한 절반에서 한 60%, 그리고 대우조선도 이제 부채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할 때는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이 전체적으로 부채 비율이나 이런 재무구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조금 슬림화해서 차별화될 것 같다. 이렇게 리포트가 나와서 재무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봐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이 오늘 또 좀 많이 올랐군요. 네. 가지고 계신 모양입니다. 전 뭐 모든 섹터 다 있으니까요. 네. 또 그 와중에 종목 추천 하나 받으셨네요. 아니 저 채팅하신 분이 드왁사라는데 드왁이 뭐 하는 회사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드왁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관련된 SNS 그런 네. 관련된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예. SNS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위터 트위터하고 이제 싸우겠다 해가지고 아.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SNS 관련. 그래서 잘 될 리가 있나? 아, 잘 될 수도 있나? 아, 모르겠습니다 저는. 좋아, 한번 좀 찾아볼게요. 네. 본인 70% 빠졌다고 저한테 추천하는데, 네. 저한테 추천하는 순간 30% 정도는 더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침에 징징쇼 한번 캐스팅 하셔야겠는데요. 자, 그리고 두악 사셨다 뜨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말 이 무슨 개그입니까? 자, 3%의 새로운 룰입니까? 아이고야. 아유, 이제 등골이 성형 서늘합니다. 자, 다음 섹터는요? 네, 뭐 해운주는 좀 넘어가고요. 네. 2차 전지는 지금 자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방한 기간 중에 LG화학을 방문할 거고 또 이제 LG 에너솔루션 이 부분도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배터리 동맹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미리 이제 좀 반영되면서 이제 관련된 뭐 소재 부품주들이 좀 올라왔는데 뭐 캠트로스나 뭐 신흥 SEC, V1텍, 후성, 뭐 나라 M&D, 세아 메카닉스, 나인테크 이런 종목들이 좋은데요. 특히 이제 LG 에너솔루션 관련된 뭐 밸류체인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두각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네. 메타버스가 요즘 좀 뜹니까? 네, 최근에 이제 그 삼성이나 LG 쪽이 메타버스 관련된 투자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 KPMG 경제연구원에 따르면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메타버스 관련한 투자를 진행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CVC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기업형 이제 벤처 캐피탈이거든요. 이쪽 삼성 넥스트라는 곳이 있는데 지난해 9월 VR, AR 컨텐츠 제작을 돕는 텔레포탈의 시드 라운드 투자에 참여했고요. 지난해 11월에는 이제 삼성 벤처 투자 등이 미국의 AR 기반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업체인 디즈랜드 시리즈 C 투자했다고 이제 알려집니다. 올해 3월에는 삼성 넥스트가 소니 이노베이션 펀드 등과 함께 AR, VR 컨텐츠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인 리브에 시리즈 A 투자를 했다고 전해지고요. LG그룹도 지금 지난해 7월에 뭐 LG 테크놀로지 벤처스를 통해서 기업의 가상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분야의 스타트업 웨이브에 투자하면서 LG그룹은 전체적으로 뭐 서비스 개발 관련된 부분들을 강력하게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하나가 더 이루어졌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게임 플랫폼인 스팀을 탑재한다고 발언했고요. 소니도 혼다와 합작 전기차에 영화 게임 구독 서비스 제공 그리고 아우디도 VR 게이밍 기능을 제공하기로 시작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사 입장에서도 이제 매출할 수 있는 시장 크기가 자체가 늘어난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한데요. 또한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게임의 디바이스로 이제 인식될 수 있으면서 게임 시장이라든지 AR, VR 쪽이 상당히 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되고 있는데 특히나 뭐 그렇게 이야기되면서 뭐 위즈빅 스튜디오라든지 뭐 NP, 그다음에 하이비전 시스템, 그다음에 비트9, 그다음에 QSI 이런 종목들을 움직였는데요. 이제 뭐 시간은 좀 걸리겠죠. 우리가 자율주행하면서 손 놓고 자유롭게 영화 게임 보고 이렇게 하기가 뭐 과연 이제 내년 내후년 가능한가 생각하면 좀 아직은 좀 빠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AR, VR 쪽은 컨텐츠라든지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뭐 그 스팀 같은 데는 이런 부분에서 탑재한다는 게 뭐 운전자 말고 이제 옆에 뭐 동승한 사람이라든지 뭐 따로 같이 탄 사람들은 좀 즐길 수는 있겠죠. 네. 뭐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구독 서비스로 전환되면 게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어떤 디바이스로 자동차가 오히려 디바이스화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들 수 있겠습니다. 또 옆에 앉은 사람이나 뒤에 앉은 사람 뭐 이거 게임 탑재하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운전자가 하는 게 아닌 이상 어차피 그냥 스마트폰을 지금도 다 게임 하잖아요. 옆에 앉은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관련주 주가들이 워낙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주가상으로는 뭔가 올라갈 만한 명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명분이 네, 필요하군요. 그냥 뭔가 이렇게 사실 이게 엄청 큰 호재로 작용해서 뭔가 반응했다기보다 뭔가 지금은 섹터 내 그냥 명분과 거리를 좀 찾는 트레이딩이 되게 좀 많은 것 같고요. 네네. 또 이제 그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코인 시장의 코인 가격들이 먼저 선행하면서 이제 작년에도 시세 때 보면은 코인 시장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NFT 쪽이 확산됐었는데 주말에 이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가상화폐 가격들이 좀 반등을 좀 강하게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주식 쪽 섹터에서는 오늘 아마 메타버스 관련 종목 위주로 좀 시세 형성이 된 것 같고 네. 오늘도 보니까 장 끝난 이후에 오히려 지금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좀 가상화폐 가격들이 좀 올라가는 중인데 전체적으로 아마 미국 시장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네. 조금 완화되는 기대감들이 뭐 이쪽에도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도 한데 이제 우리가 모바일로 게임하는 것과 이제 자동차 안에서 큰
그 스크린으로 뭔가 하는 건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자동차 안에서 예. 보통 이제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도 스크린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 스크린은 상당히 좀 작은 편에 속하는데 이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대부분 다 스크린이 대면적화되고 있죠. 그래서 뒷자리에도 네, 스크린이 뒷자리에서도 많이 스크린이 달리고. 크게 돼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래도 저 같은 경우라면 큰 스크린으로 뭔가 게임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앞유리를 스크린으로 아니면 뭐 어떤 방식으로든 뭐 그냥 그래요? 기본적인 디스플레이 자체가 뒷자리에 커질 그 수 있고 앞자리 자리 뒤에 모니터 달린 경우들도 있고. 헤드레스트 그러니까 뒷자리 쪽에 그쪽에? 예, 네. 그쪽에 이제 한 10인치짜리 뭐 이런 거. 네. 크게 뭔가 달리면서 그쪽에서 이제 구독 서비스로 게임이나 뭐 신작 영화 같은 것도 틀어주면 그럴 아무래도 수는 있겠네요. 분명히 소비는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그리고 이제 듭니다. 부장님 지적대로 왜 게임 시장이 크게 보면은 PC 게임 있고 콘솔 게임 네, 있고 네. 모바일 게임 이렇게 분류되잖아요. 그럼 각각마다 이렇게 좀 게임의 특성이 좀 다를 텐데, 그러니까 차에서 이제 휴대폰 갖고 하는 게임들은 이제 모바일 지금은 핸드폰 갖고 모바일 게임들을 이제 LTE 통해서 하는 거고,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차에 생긴 스크린 갖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콘솔 게임에 가까운 영역이 되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콘솔 게임류가 모바일 게임보다 조금 고사양의 게임들을 즐길 수 있으니까 아마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엔터테인먼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오늘 시장 살펴보고요. 우리 박근영 부장님 8월 달에는 저 데리고 한번 피부과 가셔야죠. 아 가야죠. 제가 예. 꼭 모시고 갈 거고요. 예. 뭐 물론 뭐 제가 모실 수 있을지 아니면 강 작가님이 뭐 피부과 관리를 아. 받으시는 분이라. 근데 강원욱 뭐 작가님. 네. 아, 실내는 또 벌써 담당 PB의 조언을 삼아 피부과를 다니신 겁니까 이제? 아니 그게 아니고 원래 강 작가님이 피부과 관리를 로즈박의 계속 남자 받던 아닙니까? 분이고, 로즈박의 남자. 네. 원래 다니셨다는 거예요? 아, 네, 원래 깜짝 놀랐습니다. 다니셨다. 강 네. 작가님이 받으신 분이었고 제가 거기에 초대받아서 가서 그 여배우 패키지를 받았고요. 아. 뭐 그 제가 그때 받은 게 이제 그 포텐자, 그 포텐자. 제시스 메디칼,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다른 걸 다 받았는데 여배우 패키지를 받고 이제 제 얼굴을 보시면서 과연 그 이제 그 패키지가 과연 이제 효과가 있는지는 그냥 제 얼굴 보시면서 변화되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별로 변화가 없다 하시면은 미용기기 별거 없네. 근데 보기에 괜찮다 싶으시면 미용기기 효과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프로님이 가고 싶으신 마음을 먹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변화된 피부를 보니까 저는 네. 이제 가고 싶은데 네.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난 토요일에 마무리된 그 KB 스타, KB 자산운용의 그 투자 위더 스타 그 ETF 아이디어를 다투는 5천만 원 상금 걸린 그 대회에서 1위 하신 분이 네. 미용 성형 관련된 ETF 아. 이거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상금으로 피부과에 투자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피부과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본인 ETF, 피부에 그분은. 그 ETF를 이제 나올 거예요. 좀 있으면. 네네. 그분이 만든 ETF가 뭐냐면 청담동 아프로디테 ETF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중년 남성들도 이제는 피부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ETF를 이제 하겠다고 네. 지금 준비하고 계셔서 그 얘기 때문에 잠깐 아하.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 여배우 패키지는 V빔을 받았고 그 다음에 포텐자를 받고 바로 울세를 받았거든요. 3단 패키지로 이렇게 받았는데요. 근데 뭐 여기서 이제 지금 뭐 댓글창에 뭐 강원국 작가님이 여자친구가 생겨서 받았다. 그거 절대 아니고요. 네. 원래부터 받으셨어요. 예, 원래부터 그냥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초대해 주셔갖고 예약을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저랑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됐지만 아무튼 뭐 정프로님은 저희가 꼭 8월달에 꼭 네. 날짜 그럼 잡겠습니다. 정프로님께서 그 상장돼 있는 회사들 한 5-6개 있으니까 주간 단위로 하나씩 시술 받으시고 여기서 이제 현장에서 효과를 피부 말씀드릴까요? 상태를 네. 효과를 리뷰해 보시는 것도 네. 정프로의 그 에스테틱 데이 그러니까, 주간을 만드는 것도 괜찮겠네요. 저도 한번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 뭐 월간 미용기기 관련된 그 수출 지표도 상당히 또 월간으로서는 굉장히 우려를 뒤로하고 네. 좋아져서 오늘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종목이 또 많이 올랐죠. 그렇습니까? 이제 주가도 지금 많이 빠진 댓글창에 뭐 강 상태에서 작가님 결혼설도 나오고 이제 아. 피부에 이제 파장이 이제 아닙니다. 그런 어떤 포지션 아니신 걸로 제가 네. 확인했고요. 네. 네. 강 작가님 아마 이번 주에 돌아오실 테니까요. 한번 네. 오시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조금 오래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아주 다양한 방대한 데이터, 성실한 자료로 또 저희와 함께해 주신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